2026 딜사이트 제약바이오 포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은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또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당장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은 우리 기업들에게 단순한 원가 절감을 넘어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늘 새로운 길이 열리는 법이죠. 최근 시장에서는 ADC나 CGT 같은 차세대 혁신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딜사이트 포럼은 K제약바이오 변곡점을 넘어 지속성장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정해봤는데요. 오늘 포럼은 정부의 약가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부터 또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ADC 기술의 미래, 더 나아가서 헬스케어 시장의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알차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전문가분들의 생생한 지식과 해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K제약바이오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포럼 시작하기에 앞서 딜사이트 미디어 이승호 의장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딜사이트 미디어 의장 이승호입니다. 자본시장 미디어 딜사이트가 주최하는 2026 제약바이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은 단순히 경기의 부침이 아닌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디지털 기술 발전은 신약 개발부터 임상,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혁신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바이오를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둔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 개편은 기업들에게 원가 경쟁력을 넘어 산업 구조와 수익 모델, 연구개발 전략까지 다시 고민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위기면서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은 지난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신약개발 역량은 꾸준히 성장했고 글로벌 기술 수출과 해외 시장 진출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첨단 치료제 분야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며 K제약바이오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다음 단계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산업 전반의 체질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투자기관, 그리고 시장을 연결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포럼의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현안을 진단하는 데 그치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K제약바이오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딜사이트는 전문성 있고 심도 깊은 행사를 꾸준히 기획해 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강연자로 나서주신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님과 김성태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님, 남혜연 우씨 바이오로직스 이사님, 김현욱 현엠 파트너스 코리아 대표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많은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원준 정책실장입니다. 제 자료는 총 7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폭을 좀 넓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지금 약가제도 개편이 필요한가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약품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네릭 중심의 지출 증가 부분들은 이게 산업 생태계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또 한 축에서는 계속 신약이 쏟아지고 있고 또 비용도 비쌉니다. 이런 중증 희귀 질환 환자의 혁신 치료제 접근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물론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걸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재정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네릭 난립으로 인해서 이 R&D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고 있고 또 산업 혁신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경쟁력 저하로 결국은 연결되게 되고요. 또 가격 통제만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같은 이런 의약품의 품절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공급망 붕괴가 한 해, 두 해 이루어졌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문제라서 바로 이런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복합적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개편의 필요성을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실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되기 때문에 만성질환 약품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고가 신약이 이게 많이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제네릭 난립, 여전한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 구조, 이게 시장의 비효율성과 만나면서 이게 총합적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필연적인 구조조정의 국면에 들어섰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약가제도는 얼핏 보면 정부와 업계의 양면 게임인 것처럼 비쳐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층적이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한 5개의 행위자들별로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들 좀 따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의 국면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각 이해관계자의 쟁점을 5대 이해관계자로 좀 정리를 따로 했습니다만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봤었을 때 대립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큰 행위자는 정부 그리고 제약업계가 이제 국내와 다국적사로 나눠지게 되고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또 분할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해서 확보된 재정 이걸 통해서 건강보험의 안정성을 좀 기하겠다. 또 신약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이게 분명한 이유인 건 맞습니다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재정 파탄에 대한 위기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제네릭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게 되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거라는 우려를 크게 하게 됩니다. 국내 제약업계 입장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약가 인하가 단행될 경우 R&D 투자 의지가 상쇄되게 되고 결국은 의약품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명분은. 실제 이유는 일단 캐시카우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결국은 제네릭 수익 모델이 붕괴됐을 경우 당장의 경영 유지가 좀 어려워지고 이게 결국은 특히 중소제약사에게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발의 강도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국적 제약사는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겉으로는 이제 신약 가치 인정이 유연하지 않을 경우 코리아 패싱과 같은 문제 또는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이유는 한국의 약가가 결국 다른 나라의 약가에도 영향을 파생적으로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약가가 깎일 경우 전 세계적인 매출 감소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공포감이 큽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 제도를 바라보는 주요 이해관계자의 중요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단체는 일단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강합니다. 숨겨진 속내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도적 절차나 행정적인 프레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길게 따질 일이 아니고 당장 이 질환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화 이거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가장 큰 포커스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시민단체는 좀 결이 다릅니다.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제도의 변화 또는 특히 유연계약자 같은 경우는 제약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작용할 것이고 이게 결국은 약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훼손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여러 제도와 관련된 입장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명분을 갖다 하더라도 신약에 대한 보상은 결국은 제약사 배를 불리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만큼은
국민들이 보험료의 소위 말하는 부담으로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관계자끼리 첨예하게 나눠지는 이견들의 갈등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질은 결국은 그러면 이 거대한 갈등의 본질에 제네리크 전형 산업 구조가 미치고 있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정부는 일단 제네릭 수익에 의존해서 벗어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신약을 개발하기를 원하죠. 이게 이제 정부의 요구인 거고, 업계의 현실은 우리도 하고 싶지. 그런데 그런 막대한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대체 어디서 구할 것이냐. 그러니 현재 제네릭 수익 구조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이 충돌이 있습니다. 이게 제네리크 전형 산업 구조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갈등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는 약간 사실은 정책을 복잡하게 설계하는 것보다는 일괄 인하처럼 아주 직선적이고 직관적으로 재정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필연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중단해버리기 때문에 공급 불안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풍선 효과가 강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하를 둘러싸고도 이게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갈등도 상존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신약 가치 인정에 대한 신약의 가치 인정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대한 측정값의 차이가 크게 존재합니다. 정부는 일단 재정 건전성을 우선으로 하고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당연한. 그러나 제약사나 환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깐깐한 정부의 잣대 때문에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시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약사는 수익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환자나 심단체 입장에서는 환자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통한 생명권 보호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어느 것 하나 무시될 수 없는 가치들이 상호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갈등 구조로만 치환돼서 놔둘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럼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느냐. 시스템적 타협이 가능하려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서로 리스크 쉐어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또는 재정의 건전성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바로 이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같이 합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래의 핵심 축은 바로 합리적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게 재정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단 진입장벽은 낮추되 이후에 어쨌든 이 평가를 통해서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 관계가 상호 작용을 해야 시스템적 이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고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나눠서 설명하자면 지금까지의 개념이 제로섬적인 프레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플러스섬적인 사회적 계약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재정 이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일방적인 떠넘기기나 약간 일괄이나 같은 개념이 아니라 위험을 분산하는 쪽으로 신약의 가치에 있어서도 혁신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관점으로 사회적 계약 형태로서 지속 유지 또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약가제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가격 조정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벗어나서 정부, 제약사 그리고 환자 모두가 승리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크게 손해보지 않는 사회적 계약으로의 체질을 바꾸는 시스템적 전환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고 하는 과제, 또 환자의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또 제약바이오 주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이 세 개의 균형점에 가치 기반 보상 체계의 확립이라고 하는 가치고를 통해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상대 핵심 목표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 약가제 새로 만들어진 약가제도 개편의 중요한 네 가지 축은 신속 등재, 가치 보상, 가격 합리화, 공급 안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치와 관련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를 가산하도록 하는 기본 설계를 했고요. 등재 기간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했습니다. 제네릭 산정률을 하향함으로써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필수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원가에 대한 지원, 보전, 가격 구조에 대한 보전을 통해서 공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게 이 내용이 담겨 있는 크게 큰 네 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없었던 준혁신형 기업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준혁신형도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가는 발판으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급작스러운 제도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 또 어떤 기업은 R&D의 투자를 통해서 기여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 기업은 R&D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도 안에서는 충분히 포용하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제약사라 하더라도 뭐 퇴방약이라든지 필수의약품의 공급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물론 계속 머물러 있는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혁신형으로 가고, 또 혁신형은 이제 글로벌 신약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이 모멘텀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 중심의 보상 체계가 구상하고 있는 기본 설계이고요. 두 번째, 공급망 안정과 관련해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국산 원료를 우대하거나 또 태방약에 대한 원가를 보존해 주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급 불안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급망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등재 절차에 대해서 등재 절차를 획기적으로 좀 단축함으로써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되 진입 장벽은 낮추되 사후 평가는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사설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입학 정원제에서 졸업 정원제로 바뀌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학교 가는 건 좀 쉽지만 졸업이 좀 어려워지는 구조로 전환되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은 기업들도 이후에 급여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사후관리 체계가 계속 보강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네릭 약가 산정 체계야 수식의 산식의 개념으로 접근할 테니까 그런 게 하겠지만, 사용형 약가연동제라든지 급여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들은 훨씬 더 계속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한번 짧게 정리해 보자면, 일단 혁신보상과 관련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인하가 명확해졌다라고 본 거고요. 공급 기반과 관련해서도 국산 원료 자급화라든지 원가 보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재와 관련해서 이미 유형계약제라든지 신속 등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네릭 약가 부분들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계단형 약가 구조 안에서 45% 수준에서 인하 폭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45%도 이제 사실은 업계와 정부 간의 줄다리기 끝에 타협의 산물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당초 계획은 40% 내지는 40% 초반을 계속 고수했고요. 마지막 타협이 있기 전까지도 그 원칙은 유지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업계 입장에서는 너무 업계가 받게 되는 타격이 너무 크다는 이유가 있었고요. 업계는 한 48% 내외 정도 수준의 혹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쪽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타협이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아마 그래서 정치권이 좀 개입을 하고 이 타협의 지점을 좀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또 하나 정부가 이 계단식 약가인의 모델로 삼았던 것이 프랑스와 일본 모델인데요. 묘하게 또 두 나라의 수치가 50과 40이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뭔가 합의 가능한 점을 좀 찾는데 이 부분은 정치적 타협도 존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 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좀 감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의 여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또 R&D에 대한 이 여유분으로 R&D에 대한 보상이나 국산 원료 우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되면서 상생의 톱니바퀴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는 이제 너무 낙관적이긴 합니다만은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정책이 제대로 순기능적 역할을 했었을 때 이루어지는 구조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후속 과제가 뭐가 있을까? 이게 업계에서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속 과제를 따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약가제도 개편안이 담고 있는 방향성, 정책적 방향성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후속 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는 아무래도 가격구조 통제가 중점이었다고 한다면 이후의 약가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후의 과제는 결국은 영업방식과 생산구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직면하게 됩니다. CSO는 영업의 행태에 있어서 이제 책임의 전가구조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CSO의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도 이루어지지만 CSO가 다단계 형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하청의 재하청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행위가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인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모호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제도와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 생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다가 1+3이 만들어졌죠. 그 시점에는 그 제도의 변화도 큰 기여를 했다고 물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와서 보면 혁신에 대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적정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혁신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하나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는 혁신에 대한 자기 책임이나 자기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약관을 해줘야 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제도와 이 위탁 생산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는 반드시 후속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마 조만간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됐든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됐든 관련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CSO 위탁 제약사에 대해서 CSO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또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을 분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도 개선의 다음 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도 결국 아까 이미 설명드렸듯이 직접 생산하고 R&D 역량을 강화하고 직접 생동하는 회사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과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회사가 동일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공평하고 공정한 제도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공동생동에 대한 제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은 아마 약가에 대한 추가이나 그 다음에 위탁 제조소의 품질관리 부실이라든지 공정 불법 발생했을 경우에 원스타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거고 공동생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단계로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약기업들의 생존 전략, 저희가 예상하는 또는 저희가 권고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업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혁신형 필수약 비중이 높은 기업은 수익성이 향상되는 기회구조가 될 것인 것 같고요. 제네릭 매출에 의존하는 기업은 구조조정의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제도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 제약사의 생존 조건은 결국은 체제를 개선하고 다각화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중소제약사 입지는 축소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제도 안에서는. 결국은 R&D 비율을 확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확보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국내 제약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는 결국은 이 체리피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케이크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먼저 좀 얌체짓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런 인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또는 국내 보험에서 이익만 너무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프레임,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사실은 다국적 제약사가 갖고 있는 주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진정성 있는 상생 모델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약이야 이제 본사에서 충분히 기술 부분이나 아니면 에비던스는 입증해 낼 텐데 한국 사회에서 그게 가치를 동반해서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냐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혁신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성과로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아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속 등재가 가장 큰 핵심 기회라고 보여지겠고 국내 제약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 또 필수약에 대한 보상 체계 이게 핵심이겠죠. 위험 요소는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등재 이후 과정 그다음에 재평가 이게 가장 이제 위험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탑 품목을 관리하면서 일어나는 리스크 요인도 있을 거고 또 기등재 제네릭도 역시 이제 인하 대상 품목으로 점점 흡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신약 중심 모델 안에서는 좀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냐, 지켜낼 것이냐가 관점이 될 것 같고 국내 제약사는 결국은 제네릭 품목에 대한 합리적 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원료 생산, 그다음에 개량 신약 같은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어찌됐건 이 부분들은 제약산업이 주는 충격도 있을 거고 파급 효과도 크고 위기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기적 산정 전략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구조로 활용함으로써 결국은 글로벌 시장을 리더하는 회사들을 갖게 되면서 제약산업이 융성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정책을 설계했던 또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 세력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강연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세종의 김성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어떻길래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지, 그러면 이제 곧 개편안 내용이 뭐가 부족한지 부분에 관해서 개편안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고 이게 제약산업에 던지는 영향과 여기에 대해서 제약업계가 준비해야 될 부분을 나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약가제도 개편안 이제 추진 방향이 사실상 작년 11월 건정심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보도 자료로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내용은 크게 세 꼭지입니다. 이제 신약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약가 관리를 합리화하겠다. 뭐 익히 아시는 이제 이런 워딩들입니다. 그 개별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각각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건정심에 보고를 하고 이제 각종 이제 각계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번 3월 26일 날 이제 건정심에 보고를 하고 이제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약가제도라는 게 이제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약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이제 숙고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약가제도를 좀 개선을 하고 개편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사실상 뭐 작년 11월 28일 날 발표를 하고 한 3월 26일까지 사실 뭐 4, 5개월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었다라고 이제 그런 형식적인 뭐 그런 절차도 거치면서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런 약가제도를 개편할 때, 최근에 약가제도 개편할 때 한 5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하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 정도 기간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데 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번에 3월 26일자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이제 이번 이제 약제 결정면 조정 기준에 이제 주로 관련된 내용들이 행정 예고가 이제 됐고요. 8월 1일자로 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신약 개발 쪽은 희귀질환 신속 등재 방안이 담겨 있고요. 이거 최근에 7월 1일자로 신청 그 품목 기업과 이제 품목 모집 공고가 났죠. 7월달, 8월달 2개월 동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효과성 평가 고도와 약가 유형 계약제, 요건 2분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준혁신형 그 제약기업 우대,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약가 인하의 이런 큰 파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약가 인하 충격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뭐 종전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지금 제네릭 같은 경우 68% 가산을 받았지만 뭐 지금 60%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게 뭐 크게 대단한 거냐? 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뭐 이런 약가 무대라고 하지만 직전에 비하면 사실은 뭐 그렇게 뭐 크다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싶은 그런 약간 얘기도 있긴 합니다. 뭐 뒷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 안정, 이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뒷부분에서 각각 해당 품목을 갖고 있는 제약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좀 이렇게 좀 제도에 맞는 제품들을 확보하고 있는 이제 제약사의 경우에는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약가 관리 합리화 부분이 이제 말이 합리화지 이제 약가 산정 기준 개편 산정률을 53.5에서 45로 떨어뜨리는 요 이제 내용들의 핵심인데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등재 약에 대해서도 이제 올 연말부터 6년씩 1차 그룹, 2차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하게끔 됐죠.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데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방안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국내 제약사보다는 이제 다국적 제약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국내 제약사도 이제 신약 개발에 이제 투자하는 R&D 투자하는 이제 이런 비중들도 늘고 있고, 제약사도 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 같고요. 문제는 이제 희귀질환 이 이제 신속 등재 대상 시범 사업 이 대상이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이 지금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A8개국 중에 이제 3개국 이상 등재된 이제 치료제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희귀질환 치료제라는 거는 이제 그 발표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희귀질환 산정 특례로 들어가야 돼요. 그 희귀질환 산정 특례에 들어가는 이제 그 성분, 그 의약품이 되려면 이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마지막에 보통 12월 달에 이제 산정 특례 고시가 되는데 보통은 그 전년도부터 해서 당해년도 2월 달까지 이제 신청 접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학회에서 이제 대부분 다 의견을 내죠. 그걸 가지고 뭐 공단, 질병청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상병 코드도 만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복지부 장관이 고시라는 거는 보통 12월 말에 나와요. 그래서 요게 되어야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IS 인계값 상향 부분은 어떤 혁신성을 좀 고려해서 이 부분은 이제 가중치료, 즉 재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IS 탄력 적용,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환의 위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감안하고요. 실제로는 이런 IS 탄력 적용과 관련된 케이스들을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자문을 좀 드린 케이스들이 실제로 일단 IS 탄력 적용 관련된 사례로서 이미 신약과 기등재약 급여 확대 양쪽 케이스에서 이 IS 탄력 적용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반영된 사례가 이미 생겼다. 이 부분은 이제 신약 혁신성에 관해서 뭐 이런 요건들을 기본에 갖출 것을 요구를 했었고요. 또 이제 뭐 약사법 관련된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이제 신약의 혁신성을 인정받아서 IS 탄력 적용을 가능하다라는 이제 현재 내용인데 여기서 또 이제 요 보시면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선정이 되면 이제 좋은 점이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선 신속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기서 하나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속 등재 이런 트랙을 돌리고 이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혁신 신약으로도 이 내용을 신속 등재 부분을 확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약가 유연 계약제는 작년 연말부터 사실 이 부분도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좀 자문을 좀 같이 해드린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약가 유연 계약제가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번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신규 등재 신약이라고 처음에 11월 달에는 먼저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등재 신약으로 일단 뭐 바꾸게 됐습니다. 조금 부분 워딩이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특허 만료된 이제 오리지널, 그다음에 RSA가 종료된 이제 신약, 그다음에 개량 신약, 바이오 시밀러도 다 포함이 된다. 근데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바이오 시밀러를 그 약가 유연 계약제 소위 말하는 이중약가제를 하지 않으면은 오리지널 바이오 제품하고 약가가 역전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바이오 시밀러의 이제 그 글로벌 수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약가 유연 계약제 대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뭐 잘 아실 테니까 이런 기존에 비해서 환급을 이제 없애는 별도로 계약을 한 그 금액으로 공급을 하고
요양기관이 이제 그 별도 약정된 계약 금액으로 이제 공급을 받고 그 금액으로 청구를 하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환자한테 환급하는 이런 이제 문제는 뭐 없어지고 구체적으로 관련된 이제 고시 그 심평원 지침도 다 이미 다 발표가 됐습니다. 다 아실 것 같고요. 문제는 이 RSA 기존에 있는 RSA 적용이 되고 있는 약제는 약가 유형계획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아직까지는 일관적으로 이제 일관되게 복지부와 이제 공단 쪽에서 얘기를 일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단순 환급형 RSA 같은 경우는 뭐 합의 해지를 하고 유형계약제로 이제 갈아탈 수 있게끔 까지는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공고된 7월 1일자로 공고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그 방안에도 결국은 요 약가 유형 계약제 그러니까 기존의 RSA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평 면제 약제들이 대부분 신속 등재 그러니까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대상이 되는 약제들이라고 보고 경평 면제 약제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제 총액 계약제 그다음에 성과 기반 근거 생산 조건부 이제 RSA 유형 그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원샷 치료제나 이제 연간 1인당 청구 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는 제품들은 필수적으로 또 성과 기반 환급형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단순 환급형이 아닌 수로 초고가의 그런 뭐 항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붙는 RSA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 들이 붙는 약제들의 경우에는 이제 유연약가제를 안 해준다고 하는 게 아주 뭐 확고한 이제 정부 입장이었는데 이제 여기 공고 내용에도 보시면은 그런 경우 약가 유연계약제의 적용이 이러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 사업 대상이 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약가 유연계약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속등재 약가는 이제 A8개국 조정 이제 최저가의 90% 가격을 이제 단일가 실질가로 받게끔 되어 있었으나 약가 유형계약제가 적용이 되면 A8개국 조정 최고가까지도 이제 같이 표시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형 제약기업 의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품 베이스가 아니라 이제 기업 베이스죠. 공급자 인센티브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 종전에 비하면 68에서 60으로 바꾸고 뭐 준혁신형 50으로 바꾸는 게 뭐가 중요하냐 대단한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부분은 특히 인증을 받다가 나중에 인증이 취소가 될 경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이게 임팩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다른 이제 약가 우대 방은 제품 베이스이긴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요 부분은 회사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인정 유지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특허 만료 오리지널 약가 조정 방식은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제네릭이 나오면은 오리지널은 1년 동안 70,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요건을 갖춘 뭐 국내 직접 생산이 가능하거나 3개사 미만이거나 할 경우는 3년간 더 유지된다라는 게 오리지널 부분에 관한 이제 그 내용이고 제네릭은 이제 등재되는 제네릭은 이제 혁신형 제약기업 간판을 다느냐 안 다느냐 뭐 준혁신형 제약기업 간판을 다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산이 60이냐 50이냐 이거 되고 그다음 기간은 이제 1 플러스 3년인데 마찬가지로 3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직접 생산 그 요건을 대부분 갖추기 때문에 국내의 제네릭사들은 1 플러스 3년을 그대로 대부분 다 향유를 할 가능성이 큰 반면에 오리지널은 두 가지 요건 밑에 있는 국내 생산도 대부분 어렵죠. 그리고 3개사야 뭐 공급은 이 오리지널사 자사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 조건을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따라서 플러스 3년 연장 조건에 관해서는 이제 약가가 역전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제약제 약가 인하가 이제 가장 큰 국내 제약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좀 우려되는 그 상황인데 물론 다행히도 이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단계를 2012년 전후 등재 시기로 나눠 가지고 전에 등재된 거는 이제 올 말부터 6년간 32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12년 이후에 13년도부터 등재된 제네릭의 경우에는
30년부터 36년까지 전체 토탈 10년 동안 이익을 다 이제 완료하겠다라는 거죠. 각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이 특례 수준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특례 기간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특례 수준은 49%가 특례 수준이고요. 특례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4년간 요 특례 기간을 준다라고 해서 49가 4년에 걸쳐 가지고 되는 거고요. 그다음 준혁신형은 이제 특례 수준을 47%로 봅니다. 그러면 47%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3년간 특례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올해 말부터 51%부터 45%까지 해마다 2년씩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산정률이 45%인데 이 45%가 동일 제재 최고가를 53.5%로 보고요. 그를 이제 100으로 환산을 하고 환산했을 때 100에서 다시 45%로 내려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준에 이제 53.5 동일 제재 최고가를 볼 거냐가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아마 연말 정도에 이제 기등재 품목은 약간 조정이 시작될 텐데, 뭐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9월 설도 있고 뭐 11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따라서 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약가 사후 관리에 의해서 약가 인하가 뭐 좀 예정되어 있는 이런 제약사 품목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열심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급 안정 기여 가산 이제 부분인데, 이 부분은 68%를 여전히 주는 게 유일한 거죠. 유일한 제도인데, 국내 뭐 원료약품, 국산 원료 국산 원료 사용, 뭐 국가 필수 의약품, 원료 직접 생산, 그다음에 뭐 항생조사제, 소화용 의약품, 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68% 이제 가산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 약간 가산과 관련해서 이게 요즘은 이제 제약사도 뭐 지주사를 두고 뭐 자회사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딱 그 회사 말고 품목 허가권을 갖고 있는 그 회사 말고 그 자회사나 아니면은 뭐 지주회사의 계열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생산하는 그 원료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좀 아직까지 논의가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아까 그 표에서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사용량 약가 연동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원료 직접 생산 가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후 관리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준 시점과 뭐 적용 범위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명쾌하게 좀 그러니까 확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지금도 물론 양학회에서 이제 의견도 복집으로 제출도 행정 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계속 논의를 좀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도 사실은 또 돌아가죠. 물론 이제 선별 등재 시스템 이후로 등재된 애들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원래는 하실 필요가 없긴 한데 연구 용역 결과 얘들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발표가 한번 된 적이 있고, 이번에 이제 그 개편안 발표 내용에 보면은 이거는 뭐 정례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A899 뭐 보험당국에서 뭐 재평가 한번 해보자, 재평가에 착수했다라고 소문이 들리면 바로 우리도 꺼내서 대상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뭐 연구 용역 결과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임상기 형성 부분에 관해서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이 주어지면 또 불려 나가야 되는, 조금 보면은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좀 확정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이런 제도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임상적 용성 부분에서만 불분명 정도로만 하면 비용 효과성 부분에서 가격을 낮추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택지가 급여 유지되거나 아니면 선별급여
아니면 아예 아웃되거나 그거밖에 없죠. 가격을 낮춰서 급여 유지되는 그런 옵션은 이제 없어졌다.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기적으로 약가 평가 조정 체계를 신설한다. 처음에는 뭐 27년도 뭐 도입하겠다 이렇게 내가 좀 걱정을 했는데 일단 30년에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제도 설계를 착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은 2023년 말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가 사실은 이게 녹아져 있습니다. 이게 없어졌나,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올 3월 달에 발표된 그 내용에 보면 그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작년 11월 달 그때는 없었는데, 이 보면은 주요국 그 약가 비교 등을 종합해서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한다. 사실 이 내용이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가 없어지진 않았다.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춰졌다. 다른 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먼저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조금 늦춰졌다.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아주 법률적으로 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말에 저희 사무실에서 저도 좀 이제 세미나를 해서 관련된 쟁점들에 관해서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이게 실제적으로 워킹이 되면은 좀 뭐 저희가 좀 잠을 들여야 될 부분들이 꽤 있을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R&D 요건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될 줄 알고 1단계 이제 사전 점검을 해봤는데 회계적으로 이게 R&D 요건을 7%, 5%, 3% 요건이 안 되더라라고 해서 이제 드랍하는 신청도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근에 평가 기준이 발표가 됐죠. 보시면 알겠지만 정성평가가 전체 그 17개 세부평가 항목 중에 4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점표를 이번에 처음 나온 걸 보시면은 그 만점을 전체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만점을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간당간당한 그뭐 5%면 5% 살짝 넘는 경우가 많고 7%면 7% 살짝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여건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일 5단계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 혹은 그 바로 위에 정도의 점수를 받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어서 정량평가 부분에서 배점을 잘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나머지 정성평가 항목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아서 65점 이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약간 특히 이제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면 이게 R&D 이제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네릭 난립을 맞고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R&D 투자를 많이 한 뭐 제약사에 대해서는 약가를 우대하고 이런 이제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를 약가 우대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정률 인하로 가지고 이제 약가 사후 관리 부분을 또 한번 때리잖아요. 사실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하다 보니까 국내 제약사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서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는 약가 이게 산정률 인하로 인해서 가뜩이나 R&D에 이제 투자할 재원이 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R&D 투자 많이 해갖고 많이 하면은 이제 앞으로 뭐 혁신형 제약기업 간판도 달아줄게, 약가 뭐 우대를 해줄게 이렇게 좋은 얘기를 양쪽에서 다 하는데 결국은 이제 뒷단에서 사후관리 쪽에서 이제 이렇게 R&D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 놓고 뭐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그림의 떡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은 이중적으로 좀 뭔가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좀 국내 제약사에 뭐 혜택이 돌아가는 게 뭔가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앞에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이게 뭐 제네릭이라는 게 꼭 신약 개발 생태계만 중요하냐? 제네릭 생태계도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의약품 안전 공급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은 국내 제약사고 제네릭 공급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이나 이런 중심의 정책들로 인해서 좀 어그러질 수 있다.
뭐 공급망 붕괴라든지 이런 R&D 결과적으로 R&D의 생태계 조성 쪽으로 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2012년에 이후로 뭐 16년, 14년 만에 뭐 일이다. 더 땡겨가면 이제 2007년 약재비 적정화 방안 그때까지 땡겨서 근 20년 만에 이런 뭐 대대적인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대적인 산정률 개편을 포함해서 이렇게 큰 변혁이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학습 효과는 있으실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그때 이제 2012년도에 일괄 인하 때를 기억을 되돌아 보면 이제 그때는 좀 이런 그때부터 특허 회피에 이제 도전하는 이런 부분도 많았고요. 계량신약 쪽으로 도전하는 회사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비급여, 급여 쪽은 이제 지금 피해를 입은 부분을 비급여로 좀 그 부분에서 이제 매출액 증대로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프로모션을 통해서 이제 수입 라이센스 인을 해서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이런 방법론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재편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이제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혁신의 제약기업 인증이 그만큼 중요하게 됐으니 이런 부분들은 쪽 이제 앞으로 아마 8월 말 정도에 구체적으로 인증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9월 달 정도까지는 아마 신청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뭐 혁신 제약기업 인증을 어쨌든 받는 게 굉장히 이 측면에서는 지금은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 약가 인하 기준들 여러 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뭔가 자사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대응 전략을 좀 충분히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품 수급 안정 보상 기회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약가 우대 혜택들을 주는 제도들을 꼼꼼히 보시고 그에 맞는 제도 개편에 맞는 좀 대응 방안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이번에도 이제 그 행정 예고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일부 살짝 반영이 되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 작회 협회 쪽에서 이제 제도 개선 안으로 행정 예고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출한 부분이 사실상 뭐 거의 반영이 뭐 안 돼 있죠. 하지만 요거는 이제 바람으로 앞으로 향후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게 제네릭 중심의 이제 제네릭 공급 중심인데 이제 신약 개발까지도 이제 그런 계속 요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뭐 제네릭 뭐 전문 제약사 이거나 아니면 신약 개발 회사거나 양쪽에 어느 하나지 특히나 제네릭 중심으로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제약사가 신약 개발까지 이렇게 요구받고 이쪽까지 이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담당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아마 좀 우리나라가 좀 특수한 경우라는 거를 정부 보험당국에서도 좀 충분하게 인식을 좀 하고 제도 개선에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제네릭 생태계도 안정적 공급망, 국가 보건 안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아까 재편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한 4, 5개월 정도 뭐 좀 산업계와 논의를 거쳤다라는 게 충분한 논의라고는 결코 볼 수가 없다. 외국의 약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그래서 외국 사례들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이런 향후에 약가 제도를 좀 더 개편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현행 파트너스 코리아의 김현욱 대표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왜 오늘 이렇게 그 약가 인하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지? 그리고 왜 갑자기 ADC라는 이 부분을 하지만 저는 이번에 주최해 주신 딜사이트의 굉장히 고도화된 그리고 잘 만든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5월 달에 원래 신약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특허 이제 끝나죠. 그러면 80%가 됩니다. 오리지널이 80%고 그때 이제 퍼스트 제네릭이 다시 80%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최고가가 64%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 2011년 5월 달이 제가 휴원스라는 제약회사에서 다니다가 그때 기획 담당, IR 주식 담당을 하다가 흥국증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로 데뷔했을 그 시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서 강이 되고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되잖아요. 나비 효과처럼. 지금 생각하면은 돌이켜보면은 2011년도 5월 달에 무식하게 88이 64%를 53.5%로 했던 그게 정말 금융과 제약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줬고 지금 이 방금 말씀해 주신 ADC까지 저는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2011년 5월 달에 약가 인하로 인해서 산업계의 세 가지 변화와 금융계의 제약 바이오 투자에 대한 변화 세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일단은 산업계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퍼스트 제네릭으로 유명했던 대부분의 상위 제약사와 세컨 제네릭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던 중견 제약사와의 차이점이 없어집니다.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제약사들은 이제는 R&D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때 계량 신약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시기에 사실 제네릭으로 굉장히 떴던 한미약품이 몇 년 뒤에는 아시겠지만 고 임성기 회장이 엄청난 성과를 이루셨죠. 뭐 다양한 라이센스 아웃이 맺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때 이제 ETC 전문 의약품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고 해서 수많은 이제 제약사들이 토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보톡스라든지 의료기기, 코스메틱, 뭐 예를 들면 동국제약의 인사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OTC 일반 약품들까지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가 토탈 헬스케어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수출에 대한 중요성이 이때부터 대두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모여서 현재의 제약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산업으로 분할을 했고요. 왜? 약가이나 그대로 했었더라면은 계속적으로 매출과 수익이 줄 수밖에 없었으니까. 금융시장에서의 변화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목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당시에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종목은 보고서를 종목은 상위 5개 플러스 알파밖에 없었어요. 유한양행, 동아제약, 녹십자, 뭐 대웅제약 뭐 요 정도 한미약품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종문당이라든지 이걸 커버를 하게 됐는데 중견 제약사를 비롯해서 의료기기 예를 들면 임플란트의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그 레이저 장비의 루트론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를 보게 된 겁니다. 약가 인하로 인해서 이제는 특정을 보면 안 되겠고 다양한 부분을 보자라는 게 금융권의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때부터 제약회사들이 IR을 할 때 실적이 아니라 우리 어떠한 파이프라인을 연구한다. 지금은 임상매상이다. 혹은 우리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R&D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순수하게 실적과 미래에 가지고 오는 주당 순이익 EPS를 베이스로 해서 50만 원 간다, 400만 원 간다. 그러한 시절에서 처음으로 정성적인 멀티플을 주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비상장 바이오텍에 대한 시리즈 ABC 투자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가 인하로 인한 이러한 큰 파급 효과가 다양한 종목과 다양한 분야, 특히 R&D 쪽에 투자를 하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예를 들면 뭐 치매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메시라든지 표적 항암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항체 쪽도 ADC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잘 아셔야 오늘 앞서 두 분께서 설명해 주신 약가 인하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고 이제는 또다시 53.5에서 45%가 되었었을 때 10여 년 전에는 산업계와 금융 쪽이 이렇게 봤다라면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산업계는 대응을 하고 변할 것인가 그리고 금융계는 어떤 부분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미리 볼 수 있는 우리가 그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딜 사이트에서 특히 앞부분에 강조해 주신 약가 인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만 계좌가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조차도 고백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펀드 중에 제일 나쁜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 44%까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건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나갈 것인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임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 전체 이제 상장되어 있는 업종의 포지션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닉스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리고 이때 의료 쪽은 11%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참고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10년도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대비했었을 때는 제약바이오 비중이 0.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6년에 베링거 인겔하임부터 시작을 해서 릴리라든지 이런 쪽에 에로 계약을 성공했던 한미약품 덕분에 처음으로 5%를 넘기게 되었고요. 코로나 때 뭐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돈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맥스 17%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초에 11%인데 저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소위 말해서 IT와 산업재, 소부장을 포함한 거죠. 그 다음 제약바이오 이 세 가지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오른쪽 보시면은 삼성닉스 최근에 그렇게 조정을 받아도 64.3%고 6월 말 기준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봐도 59.9%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쪽에 많이 몰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T 반도체는 철저하게 숫자 베이스, 팩트 베이스입니다. 근데 미래의 가치나 꿈을 보고 정성적인, 게다가 베타가 큰 바이오 쪽은 한쪽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풍속효과처럼 반대쪽은 수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이 언제쯤 회복되느냐라고 놓고 본다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어떤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와 제 계좌가 녹아내리는 증거입니다. 왼쪽을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란색 코스피 제약,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안 사고 삼전 닉스나 코스피 추종을 하는 ETF를 샀다라면은 지금 저 정도로 수익률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예, 계좌가 왜 녹아내린지 아시겠죠? 오른쪽은 같이 동반 사망을 했네요. 코스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가 박살이 나니 지금 코스닥도 박살이 났고 연초에 2000대 후반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9000을 찍고 조정받아서 지금은 17000 전후선까지지만 코스닥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 바이오의 부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코스닥 시가총이 12기업 중에 7개가 제약 바이오였어요. 근데 지금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힘든데 왜 힘드냐?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을 찾자라면은 코로나로 인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신뢰가 무너진 게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심했던 시절에 자금 조달한 경우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이때 자금 조달을 했던 그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3가지였어요. 우리도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 자금 조달을 할게 라는 거였고요. 이때 또 정부에서 PCR 진단을 비롯해서 수많은 제약 바이오 쪽에 특혜를 많이 줬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당시에 상대적으로 아시죠? 뭐 해외 수출길, 해외 이제 뭐 관광하는 게 막히게 되고 내수 중심이다 보니까 자금들이 결국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문을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때 바로 제약 바이오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내수 경기를 진척하고자 금리도 인하가 됐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돈이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쉽게 얻은 돈은 베타가 큰 돈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성과가 나온 게 있다 없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쪽 부분은 거의 없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돈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전환사채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 주가가 빠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조기 상환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주가는 빠지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금 자금 조달 시장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 있다. 이 얘기는 뭐죠? 펀드가 보통 5년 만기거든요. 지금 이때 자금 조달했던 회사들 상환 요청이 엄청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빠진 가격에 또 자금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바이오 업체들이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준 주가가 지금 더 많이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달리 바이오텍은 뭐다? 돈으로 시간을 사잖아요. 매출액으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은 돈으로 월급을 주고 R&D를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우울하게 이렇게 됩니다. 제3자 배정이 많이 늘었어요.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 때는 정부에서 상장을 많이 시켜줬는데 그 이후에는 상장이 문턱이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상장에 대한 문턱을 높이다 보니까 제3자 배정이 많아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의 주가를 잡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뭐 투자 안정성과 안정성이 계속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6월 말일자인데 그 당시 대비했었을 때 제약 지수가 30%나 더 빠졌습니다. 최근 10일 가까이. 그래서 이 자료보다 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상반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요. 제가 이미 강연을 하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제약 바이오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가? 가장 중요한 게 본질적인 요인이죠. 회사 자체가 R&D 성과를 냈어야 되는데 이러한 양적 성자가 더불어서 좀 질적 성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진했고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저도 바이오텍들의 많은 CEO들의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리즈 AB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투자자들한테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해야 되다 보면은 초반에 창업을 했던 아이덴티티나 비전보다는 회사의 자금 조달가 IPO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R&D보다는 자금 조달이나 회사 존속에 치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업을 이탈을 하고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지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면서 본질적인 멀티플 밸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본질적 요인도 있다라면 외부적 요인도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의 시대는 많은 투자자를 만나보면 더는 미래 가치보다는 당장의 팩트와 실적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들이 많이 됐고요. 지금은 동반 하락하고 있지만 이란 전쟁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됐었을 때 바이오 쪽으로 올 수 있는 우리의 순번이 몇 번째나 될까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IT나 이란 AI 쪽에 거대한 트렌드가 어느 정도 지나간다라면은 전쟁 회복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동안 눌려져 왔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란 금융이 많이 터지면서 아시겠지만 은행이라든지 증권주 쪽도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는 좀 하단에 있고요. 네, 그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상반기를 갖다가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은 본질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지만 외부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코로나 때 이제 한 5년 정도가 지났었으니까 그때 자금 조달에 대한 청구서가 지금 날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조금 더 어렵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좀 자세한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삼성 닉스를 비롯해서 글로벌 이러한 AI와 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제3의 물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었잖아요. 농업, 공업, 정부화. 근데 이제는 저는 어떻게 보다 제4의 물결처럼 완전히 인류 역사상 정말로 역사에 기록될 만큼 메가 트렌드 진입 구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삼성 닉슨이 IT와 관련된 부분의 변동성은 있지만 이거를 베이스로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세컨이나 서드로 바이오가 당분간은 한 2, 3년 동안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제약 바이오를 베이스로 해서 투자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또 금리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제 바이오 섹터 자체가 베타가 굉장히 높습니다. 베타가 높다라는 거는 정성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멀티플이 굉장히 높고 소위 말해서 미래 가치에 투자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금리가 높게 된다라면은 금리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모이겠죠. 금리가 낮으면은 우리 쪽으로 오겠지만 이러한 부분인데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 미국 쪽 금리 동결이나 인상 쪽에 좀 무게를 뒀고 열의 9 전문가분들은 그럴 리가 없다. 더 금리를 내릴 거라고 하는데 요 며칠 다시 금리 인상론이 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재밌는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이 지난 20여 년 동안 시가총액 1등, 2등이 예를 들면은 도요타와 소프트뱅크였는데 지금 1등이 바뀌었습니다. 1등이 미쓰비시 쪽, 은행 쪽으로 시가총액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제로금리에서 1% 금리로 오른 것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도 거의 20년 만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뀔 만큼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나 어차피 글로벌 투자자들 볼 때 한국만을 보지는 않거든요. 좀 이러한 부분들도 제약바이오 투자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오프닝 멘트로 했던 그 약가 인하의 나비 효과를 꼭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이 부분을 되새겨서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학습을 해 보신다라면은 이번 약가 인하가 단순히 전통 제약사의 제네릭 매출이나 이익을 깎아먹고 영업 방식이 바뀌고 건보 재정 이러한 부분을 더 넘어서 비욘드로 어떻게 한국의 R&D가 바뀌고 금융시장의 투자 방식과 트렌드가 바뀌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예단을 해보고 예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형 제약사 사업 다각화 중심으로 하는데 뭐 요거는 이미 다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하반기에 분명히 약가 인하는 당장의 캐시플로우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비상장 바이오 회사에 대한 시리즈 AB 투자가 VC나 PE 쪽도 많지만 이러한 전통 제약사들의 SI 투자도 많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더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쪽의 바이오텍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또 뒤에서 설명할 상장 문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상장과 비상장으로 놓고 본다라면 비상장은 저는 지금까지도 빙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더 넘어서 정말 생존으로 가야 되는 그 단계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약가 인하의 이 나비 효과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산업과 금융 투자 쪽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장 유지 요건 강화 이게 왜 지금 어렵냐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철회가 돼서 그렇지 하반기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상장 회사들이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금 조달을 많이 할 거예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상장된 지 기술 특례 회사가 상장된 지 5년이 지나면은 연간 매출 30억을 넘겨야 되고 법차손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손실이 절대 자기 자본금의 50%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문제는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금이 많다고 해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매출 30억에 안 맞출 수가 있지만 오화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매출 30억과 법차손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결국 자금을 찍어내야 되고 유상증자를 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바이오텍은. 아시겠지만 바이오텍은 벤처기업 출신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외에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즉 창업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채, 시비 전환 사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성과가 없다라면 결국은 다시 주가가 리픽싱이 되고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 있는 하나의 불안전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하반기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좀 하반기도 좀 어둡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쁘셔서 미리 가신 것 같은데 초반에 이제 좀 발표를 해주셨던 그 조영준 실장님께서 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았을 텐데 좀 상장 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어느 정도 유예를 두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별 기업 R&D 성과 도출을 통해 신뢰를 갖다가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저는 또 성격이 급해서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적 관점으로 개별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지향하자. 너무나도 옳은 공자왈, 맹자왈인데 여러 가지 업종을 보면은 저는 이제 참고로 제 소개를 앞부분에서 안 했는데 저는 원래 대기업 기획조정실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당시에 롯데그룹이 사실은 제약바이오에 2004년도에 진출하고자 했다가 결국은 뒤늦게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제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담당자로서 롯데도 이제 제약바이오에 진출해야 된다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의 업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 업종의 가치를
한 기업이 올리는 업종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게임 업종과 바이오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미약품 하나가 대한민국의 제약사에 주는 멀티플, 프리미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게임 업체도 그때 그랬는데 저도 게임을 또 좋아하니까 NC소프트가 대한민국의 게임의 멀티플을 바꾼 것처럼. 근데 이거는 보통 다른 업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미래에셋 갑자기 혼자 잘했다고 해서 삼성증권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한미약품이 잘 됐다고 했었을 때 2015년도에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던 투자자분들은 바이오라는 회사들은 모두 다 투자를 다 하셨고 비상장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던 적금이나 보험도 깨서 다 들어왔었거든요. 뭐냐면 한 섹터에 한 업종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개별 기업의 영향력이 제약 바이오만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그러므로 돌아가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제약바이오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니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분야에 그리고 시대적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린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네요. 승강제에서 70개 회사를 선정을 하는데 저는 70개 회사 중에 참고로 알테오젠과 리가켄과 에이벨바이오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저는 이 회사 3개를 투자한 적도 없고 컨설팅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특징이 본다라면 하나의 완벽한 헤게모니 자체는 만들지는 못해요. 그거는 미국의 글로벌 회사만이 만들 수 있는 거고 헤게모니에 담당하는 중요한 축을 만든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공헌할 만한 그러한 업적을 남긴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컨 티어, 서드 티어 혹은 경쟁사 이런 식으로 좀 종목 부분들을 조금 더 선별적이고 밸런스 있게 좀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승강제 저는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한 28%그 정도가 제약 바이오인데 한국은 그 어느 국가의 투자자들보다도 투자 성향이 쏠림이 굉장히 강합니다. 승강제 70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일부 이제 중간 그 다음 관리도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거의 70쪽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는 회사나 혹은 중간 지점에 억울하게 리미트에서 약간 떨어진 그러한 회사들이 소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러한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겠죠. 자금 조달도 해야 되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 그래서 이 승강제 부분에서 정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부 당국들이 제발 부탁인데 현재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뭐 ETF 사고가 많이 나지만 코로나 때 제약바이오 ETF를 가장 많이 훼손시킨 회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신풍제약이라는 회사입니다. 갑자기 이 회사가 10조가 넘어가는 바람에 웬만한 ETF에 신풍제약을 안 담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모두 다 시가총액만 가지고 기준을 잡았기 때문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회사에 집중을 하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겁니다. 저 70개 회사 중에 과연 제약바이오가 몇 개가 들어가냐라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에 7개가 제약바이오인데 지금 2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2개도 알테오젠만 유지를 하고 있고 신규로 올라온 회사가 코롱 티슈진입니다. 그래서 이 70개 부분에서 제약바이오가 과연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는 좀 불리한 요소들도 많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소부장에 올라오면서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또 최근에 로봇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 알 거예요. 올해 400억 이상 자금 조달 받은 것 중에 전부 다 로봇과 관련된 회사들이었거든요. 좀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이 프리미엄 70개에서 경쟁 섹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과연 저 부분이 제약 바이오에 좀 어떠한 영향을 줄지 반대로 저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우리의 투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스탠다드한 부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중간에 있는 스탠다드가 제가 말하는 스탠다드하고 달라요. 투자의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인 거고 대다수에 들어가는 저쪽 회사들이 좀 피해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혁신형 제약 인증제인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그룹에 있다가 진바이오텍이라고 하는 바이오 회사에서 IPO를 하고 휴원스에 가서 다시 또 IPO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산업계에 7년 있다가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로서 7년,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 및 컨설팅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나오는 게 혁신형 제약 기업을 투자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안타깝게도 정책 부분과 반드시 그게 주가와랑 연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혁신형 제약사라고 해서 주가적으로 더 프리미엄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안전성의 베이스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단순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격 요건만 준다든지 훈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금융 쪽에서도 저거를 활용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정책 당국에서도 과연 저게 무엇을 위한 인증제인지도 한 번 더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바닥 베이스는 다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탁월한 성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질 가치, 탁월한 성과 부분인데, 어떻게 하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쪽 부분에 산업과 금융 그리고 투자, 컨설팅 쪽으로 한 5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한국의 벤처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시간이 갈수록 세 가지가 더 공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문화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조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문적인 거 계속 깊게 파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A라는 회사가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래,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지금 상장을 못했거나 혹은 지금 시가총액이 낮은 바이오텍들이 무리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은 예전에 스몰 몰레큘러 케미컬 시대에는 임상 1상 2상 이후에 목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장할 때까지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약간의 시리즈 A비만 받아도 상장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항체, ADC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임상 들어가기 전에 CMC 단계까지만 가더라도, 예를 들면 우시나 론자 같은 회사랑 일을 하려면 100억에서 150억이 들어요. 그러니 상장되기 전부터 이미 시리즈 A, B, CD를 거쳐서 수백억을 조달을 해야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상장이 되는 자본화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본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온 게 뭐죠? 구조화가 되는 겁니다.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창업 때부터 100% 밀어줄 수 있는 SI나 P, FI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아예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상장을 투자하실 때나, 그리고 상장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돼도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이 점점 더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다? 전문화, 자본화, 구조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놓고 본다 썼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중에는 제 고객사도 있었고 제가 투자했던 데도 있지만,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이러한 회사들을 한번 보시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이게 보스 거거든요. 가장 빨간색인데 여전히 차트는 시퍼렇습니다. 그래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딜사이트 분께, 그리고 참가하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